1987년 여름, 전라남도 구례에서 살고 있던 우리 가족은 무더위를 피해 지리산으로 짧은 캠핑을 떠나기로 했다. 아버지 박대식은 마을에서 농기계 수리점을 운영하고 있었고, 어머니 이경자는 조용하고 내성적인 분이셨다. 그리고 그해 두 돌을 같이 낳은 나, 박준서는 부모님에게 모든 것이었다. 우리는 단순히 며칠 동안 도시의 소음과 더위를 잊고 싶었을 뿐이었다. 출발은 이른 아침이었다. 아직 해가 뜨기 전 아버지는 트럭에 가니 텐트와 식량, 작은 가스버너, 그리고 내 장난감 트럭을 실었다. 그 트럭은 빨간색 철제로 된 작은 장난감이었고 나는 그것 없이는 어디도 가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렸다고 한다. 어머니는 도시락을 챙기고 작은 담요를 넣었다. 아무도 그날이 우리 삶을 바꿀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우리가 도착한 곳은 지리산 내동천 인근의 한적한 계곡 근처였다. 공식적인 야영지가 아니었지만 아버지는 그 조용함이 마음에 들었다고 했다. 전기도 없고 휴대폰도 안 터졌지만 어머니는 공기 냄새가 좋다고 하셨다. 그곳은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처럼 느껴졌다. 세상과 단절된 채 그저 우리 가족 셋만 존재하는 공간이었다. 처음 몇 시간은 아무 문제도 없었다. 텐트를 치고 간단한 점심을 준비했다. 나는 물가 근처에서 작은 막대기로 흙바닥에 선을 그으며 놀았고 장난감 트럭을 이리저리 밀며 혼자만의 세계에 빠져 있었다. 어머니는 그런 내 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웃으셨고 아버지는 필름 카메라를 꺼내 몇 장의 사진을 찍었다. 그중 하나는 그날 마지막으로 찍힌 내 사진이 되었다. 정오 무렵 햇빛이 나뭇가지 사이로 길게 퍼지던 순간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음료를 건네기 위해 잠시 시선을 돌렸다. 단 몇 초, 어쩌면 몇 초도 되지 않았을 그 찰나에 나는 시야에서 사라졌다. 어머니는 처음엔 내가 장난을 치는 줄 알았다고 했다. 항상 숨바꼭질을 좋아했던 내가 나무 뒤에 숨어 있을 거라고 생각한 것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웃음소리도, 발소리도, 풀을 밟는 소리도 없었다. 아버지는 점점 더 크게 내 이름을 불렀고 어머니도 동참했다. 우리는 캠핑지 주변을 몇 바퀴씩 돌며 나를 찾았지만 그 어디에도 나는 없었다. 계곡물은 여전히 흐르고 있었고 불은 부드럽게 타올랐지만 공기 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긴장감이 감돌았다고 한다. 무언가가 갑자기 달라졌다는 느낌. 아버지는 계곡을 건너 맞은편을 확인했고 어머니는 차를 따라 내려가는 길을 뛰어다니며 내 이름을 외쳤다. 내가 마지막으로 놀고 있던 자리 옆에는 장난감 트럭이 쓰러져 있었다. 바퀴는 여전히 돌고 있었다. 그때부터 공포가 시작되었다. 단지 숲속에서 길을 잃은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엄습해왔다. 그 누구도 아무 소리를 듣지 못했고 동물의 울음소리조차 없었다. 발자국도 옷가지도 떨어진 장난감도 없었다. 단지 텅 빈 자리, 그리고 갑작스러운 침묵만이 남아있었다. 우리는 가까운 마을의 파출소에 달려가 신고했다. 경찰은 곧바로 수색을 시작했고 그날 저녁에는 군인과 소방대원들까지 투입되었다. 구례와 순천, 곡성에서 자원봉사자들이 모였다. 마을 사람들, 학생들, 등산객까지 함께 조를 나눠 수색에 나섰다. 나는 단 10m도 떨어져 있지 않은 곳에서 사라졌는데 그 누구도 내가 어디로 갔는지 설명할 수 없었다. 밤이 되자 숲은 완전히 어두워졌다. 랜턴과 손전등, 큰 소리로 외치는 이름, 라디오 무전 소리만이 들릴 뿐이었다. 그날 밤 어머니는 텐트 옆에 앉아 장난감 트럭을 끌어안고 내 이름을 반복해서 속삭였다. 아버지는 말없이 계곡을 바라보았다고 했다. 아무도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렇게 첫날 밤이 지나갔다. 다음 날 우리 가족의 조용한 캠핑은 전국 뉴스의 중심이 되었다. 2살배기 지리산에서 실종이라는 제목이 텔레비전과 신문에 실렸다.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어떻게 그런 평화로운 장소에서 아무 소리도 없이 단 몇 초 사이에 아이가 사라질 수 있느냐고. 하지만 그날 이후로도 나는 돌아오지 않았다. 캠핑장은 텅 비어 있었고 불은 재가 되었고 물은 계속 흐르고 있었다. 단지 나만 아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그 여름은 우리 가족의 시간이 멈춘 계절이었다. 그리고 그 침묵은 그날 이후로 우리 집안 어디에서나 살아 숨쉬고 있었다. 이틀째 아침, 지리산의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무거운 무언가가 내려앉아 있었다. 해가 뜨자마자 수색은 다시 시작되었다. 경찰차들이 더 들어왔고 군용 트럭과 구조견까지 도착했다. 내가 마지막으로 있던 곳을 중심으로 동심원을 그리듯 수색 반경을 넓혀갔다. 자원봉사자들은 늘어났고 마을 이장까지 나와 음료와 주먹밥을 나누어 주었다. 하지만 정오가 지나도 그 누구도 어떤 단서도 발견하지 못했다. 구조견들은 처음엔 이리저리 뛰어다녔지만 곧 멈춰섰다. 캠핑장 한복판에서 더 이상 나아가지 않으려 했다. 훈련된 개들이 왜 그 자리에 멈췄는지 아무도 설명하지 못했다. 마치 그곳에서 모든 흔적이 끊긴 듯 했다. 그날 오후, 경찰이 우리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런 경우에는 시간이 가장 중요하다고 아버지는 계속해서 나를 불렀다. 목이 쉰 줄도 몰랐고 하루가 지나도 잠을 자지 않았다. 어머니는 장난감 트럭을 들고 땅만 바라보며 움직이지 않았다. 수색대는 계곡을 따라 내려가고 위로 올라가고 낙엽 밑을 뒤지고 나무 밑둥까지 손전등으로 비춰가며 샅샅이 찾았다. 하지만 아무 소득도 없었다. 셋째 날, 전국 뉴스에서 우리 가족 이야기가 보도되었다. 카메라가 캠핑장으로 들어왔고 마이크가 우리에게 다가왔다. 기자들은 어머니에게 감정적인 질문을 던졌지만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다. 아버지는 자의를 찾는 데만 집중해달라고 말하고는 다시 산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경찰은 구조견을 다시 투입했지만 상황은 같았다. 개들은 일정 지점에서 멈추고는 주저앉았다. 구조대원들이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고개를 저었다. 하루하루가 흘러갔다. 넷째 날, 경찰은 실종 아동 전문팀을 투입했고 열화상 카메라를 장착한 헬리콥터가 출동했다. 위에서 내려다본 숲은 단순해 보였지만 정작 그 안은 끝도 없는 미로 같았다. 나무는 모두 비슷했고 길은 없어 보였다. 헬리콥터가 아무리 돌아다녀도 구조팀이 아무리 돌아다녀도 숲은 그 자체로 벽처럼 느껴졌다. 여섯째 날부터 자원봉사자들이 하나둘 줄기 시작했다. 아이를 찾겠다는 열정도 있었지만 불가능하다는 체념도 함께 있었다. 일부 사람들은 소리 없이 물러났고 일부는 어머니의 곁을 피해 다녔다. 어머니는 하루 종일 말을 하지 않았다. 장난감 트럭을 닫고 앉아서 하늘만 바라봤다. 일곱째 날 밤, 비가 내렸다. 갑작스러운 장맛비는 캠핑장 전체를 진흙탕으로 만들었다. 텐트는 젖고 모닥불은 꺼졌고 사람들의 옷과 신발은 흙으로 뒤덮였다. 그 다음 날 아침, 경찰은 마지막 대대적인 수색을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수십 명의 사람들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줄을 맞춰 숲을 훑기 시작했다. 그날, 그들은 녹슨 깡통 몇 개와 오래된 사냥 덫 하나만 발견했을 뿐, 아이와 관련된 그 어떤 것도 찾지 못했다. 기자회견장에서 경찰서장은 말했다. 지리산 일대를 모든 방법으로 뒤졌습니다. 누군가 아이를 데려갔다면 그 흔적조차 남기지 않았고 야생동물이 해쳤다면 그 어떤 단서도 없습니다. 어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는 그 말을 농담으로 받아들였지만 서장의 표정은 달랐다. 그리고 그날 밤 구조대가 철수했다. 마지막 지프차가 산을 내려가고 캠핑장은 다시 조용해졌다. 어머니는 마지막으로 장난감 트럭을 그 자리에 두었다. 불은 꺼졌고 잿더미만 남았다. 이 며칠 뒤 뉴스에서는 다른 사건들이 보도되기 시작했다. 사람들의 관심은 점점 줄어들었고 우리는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 침묵은 여전히 집 안을 지배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위로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말을 바꾸기 시작했다. 몇 달 후 누군가는 말했다. 혹시 또 다른 이는 말했다. 설마 그렇게까지 했겠어. 어떤 이들은 직접 말하지 않았지만 우리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졌다. 경찰은 사건을 미해결 실종 사건으로 분류했고 공식적인 수사는 중단되었다. 하지만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았다. 매년 여름
같은 주말이면 지리산으로 갔다. 같은 자리, 같은 바위, 같은 불꽃. 어머니는 항상 같은 상자를 가져갔다. 그 안에는 장난감 트럭, 손수건, 작은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아무도 묻지 않았지만 우리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아이를 잃은 사람은 세상의 시간과 다른 시간을 살게 된다는 것을. 그 시간이 우리 가족에게는 멈춰 있었고 우리는 여전히 그날 거기 있었다. 단지 아이만 그 공간에서 사라졌을 뿐이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의 기억은 흐려졌지만 우리의 시간은 여전히 1987년 여름에 멈춰 있었다. 박준서를 잃은 이후 우리 가족은 달라졌다. 아버지 박대식은 말수가 적어졌고 어머니 이경자는 사람들과의 모든 교류를 서서히 끊기 시작했다. 처음 몇 다른 이웃들이 위로를 건넸지만 그마저도 오래가지 않았다. 사람들은 곧 궁금해하기 시작했다. 왜 아이는 아무 흔적도 없이 사라졌는가? 정말로 사고였는가? 정말 아무도 본 사람이 없었는가? 질문은 직접 묻지 않았지만 식당에서 마주친 시선 속에는 분명히 의심이 담겨 있었다. 어머니가 시장에서 채소를 고르면 옆 사람은 조용히 자리를 옮겼고 아버지가 공구상자를 들고 길을 걸으면 행인들은 알아채지 못한 척 고개를 돌렸다. 가게는 점점 손님이 줄었다. 이전엔 마을 농민들이 고장난 경운기나 물펌프를 들고 아버지를 찾았지만 이제는 아무도 오지 않았다. 말은 없었지만 이미 판단은 내려져 있었다. 만약 산이 아이를 데려가지 않았다면 누군가가 데려간 거겠지? 그 누군가는 뒷말은 하지 않아도 모두가 알았다. 경찰은 더 이상 방문하지 않았다. 사건은 기록 속에서 묻혔다. 대신 기자들이 다시 나타났다. 해결되지 않은 실종, 조용한 부모의 수상한 반응, 다이의 마지막 사진에 남겨진 미심쩍은 그림자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나갔다. 아버지는 신문을 찢었고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몇몇 기자는 대놓고 말했다. 아버지의 진술이 매번 조금씩 다릅니다. 어머니는 너무 차분했습니다. 자식을 잃은 사람이 저렇게 무표정할 수 있을까요? 그들은 우리가 너무 조용하다는 이유로, 너무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심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슬픔을 설명할 말이 없었고 눈물을 흘릴 힘도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다. 가끔 경찰이 새로운 제보라며 연락을 해왔다. 강원도 원주에서 아이를 봤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주에서 비슷한 외모의 소년이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매번 며칠 내에 오보로 밝혀졌다. 기대조차 하지 않으려 애썼지만 그때마다 어머니는 며칠 동안 불도 켜지 않은 채 앉아 있었다. 아버지는 매번 차에 기름을 채우고 출발 준비를 했지만 결국 가지 않았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런 일은 없다는 것을 몇 해가 지났다. 사람들은 우리가 마을을 떠날 거라 생각했다. 그러나 우리는 떠나지 않았다. 집도 팔지 않았고 수리점 간판도 그대로 두었다. 단지 문을 닫고 있었을 뿐이었다. 어머니는 다시 라디오를 켜지 않았다. 예전엔 아침마다 클래식 음악이 집안에 흐르곤 했지만 그 소리는 사라졌다. 아버지는 수염을 기르기 시작했고 손은 점점 떨리기 시작했다. 작은 고장도 고치기 어려웠다. 하지만 여름이 오면 우리는 다시 그곳으로 갔다. 지리산 내동천 인근 그 자리에 여전히 모닥불 자리가 남아 있었다. 바위도 그대로 있었고 잡초만 조금 더 자라 있었다. 매년 7월 마지막 주말이면 아버지는 트럭에 텐트를 실고 어머니는 작은 나무 상자를 꺼냈다. 그 상자 안에는 빨간 철제 장난감 트럭, 깨끗하게 접힌 손수건, 그리고 내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어머니는 바위 위에 조심스럽게 장난감을 올려두고 먼지를 털어냈다. 아버지는 불을 피웠고 말없이 불꽃을 바라봤다. 아무 말 없이, 아무 행동 없이 그저 기다렸다. 사람들은 우리를 이상하게 여겼다. 매년 그 자리에 간다더라. 귀신이라도 부르는 거 아니냐? 아직도 그 아이가 살아있다고 믿는 걸까? 이 누군가는 말했다. 그들은 뭔가 알고 있을 거야? 숨기고 있는 게 분명해. 하지만 아무도 우리에게 직접 묻지 않았다.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건 단순한 실종이 아니라
설명할 수 없는 무엇인가라는 것을. 그리고 우리는 끝까지 기다릴 각오를 했다는 것을. 이 마을에서는 여전히 수군거림이 있었지만 우리는 신경 쓰지 않았다. 어차피 그들의 말은 우리에게 아무 의미도 없었다. 우리가 듣고 싶은 유일한 말은 단 하나였다. 엄마, 그 목소리를 다시 들을 수 있다면 우리는 모든 걸 잊을 수 있었다. 그러나 그 목소리는 오지 않았고 대신 매년 반복되는 여름이 찾아왔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는 시간이 멈춘 채 살아가고 있었다. 사람들은 우리를 유령처럼 여겼지만 우리에게는 여전히 돌아올 수 있다는 믿음이 남아 있었다. 우리의 문은 언제나 열려 있었고 바위 옆에는 늘 빈자리가 남아 있었다. 단 한 사람만을 위해. 1996년 여름, 준서가 사라진 지 정확히 9년이 되는 해였다. 매년처럼 우리는 같은 주말에 같은 시간에 지리산으로 향했다. 텐트는 낡았고 장난감 트럭의 페인트는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지만 상자 안 물건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어머니는 트럭을 꺼내어 평평한 바위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두었다. 아버지는 말없이 불을 피웠다. 우리는 예전처럼 말 한마디 없이 해가 질 때까지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 그해 가을, 평소와 다름없는 어느 아침이었다. 바람이 조금 차가워진 날, 어머니가 현관문을 열었을 때 작은 상자가 문 앞에 놓여 있었다. 갈색 종이로 포장되어 있었고 아무런 주소나 우표, 발신인 정보도 없었다. 단지 박준서 가족 앞으로라는 글씨만 삐뚤빼뚤하게 쓰여 있었다. 어머니는 상자를 들고 거실로 들어왔다. 나는 마루에 앉아 신문을 읽고 있었고 어머니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다. 상자 안에는 얇은 반투명 종이가 덮여 있었고 그 밑에는 작은 갈색 가죽 신발 한 켤레가 놓여 있었다. 어머니는 손을 떨며 신발을 꺼냈다. 그것은 아주 작고 오래된 디자인이었지만 가죽은 새 것처럼 깨끗했고 구두끈은 정갈하게 묶여 있었다. 신발에는 먼지 하나 없이 윤기가 돌았고 밑창은 마치 누군가가 방금 벗어놓은 듯 촉촉했다. 우리는 말을 잃었다. 어머니는 그대로 신발을 품에 안고 주저앉았고 나는 손으로 땀을 닦으며 상자 안을 다시 들여다보았다. 그 속에는 종이 쪽지가 한 장 더 있었다. 노트에서 찢어낸 듯한 작은 종이였고 내 글자가 연필로 눌러쓴 듯 쓰여 있었다. 나 아직 기억해요. 글씨는 성인이라고 보기엔 서툴렀고 크기도 들쭉날쭉했다. 하지만 가장 아래 줄, 요 자의 곡선은 우리가 한때 너무도 익숙했던 바로 그 손놀림이었다. 어머니는 손으로 종이를 감쌌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이건 장난일 수도 있어요.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이건 그 아이 글씨야. 그날 우리는 경찰서로 향했다. 새로운 서장이 부임해 있었다. 서장은 신중하게 상자를 열어 신발을 만져보고 쪽지를 여러 번 읽은 뒤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우편 기록이 없습니다. 보내진 경로를 확인할 수 없고 지문도 명확하지 않네요. 그는 실험실로 보내겠다고 했지만 말투에는 확신이 없었다. 우리는 실망하지 않았다. 그 반응은 이미 예상했던 바였다. 오히려 그 상자가 이 집에 도착했다는 사실 자체가 더 중요했다. 어머니는 그날 저녁 신발을 거실 선반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다. 옆에는 준서의 사진이 있었다. 며칠 뒤 어머니는 마을 장터에서 마주친 사람들에게 조용히 말했다. 우리 아이가 살아있어요. 대부분은 대답하지 않았다. 어떤 사람은 고개를 끄덕였고 어떤 사람은 고개를 돌렸다. 그들은 더 이상 우리를 동정하지도 의심하지도 않았다. 대신 나에 아무 관심도 없는 듯 했다. 하지만 우리에겐 달랐다. 그날 이후 어머니는 다시 집안 라디오를 켜기 시작했다. 음악이 흐르고 창문은 자주 열렸다. 아버지도 면도를 다시 시작했고 수리점 앞마당을 정리했다. 말은 없었지만 우리 안에 무언가가 바뀌고 있었다. 가을이 깊어질 무렵 경찰서에서 한 장의 편지가 도착했다. 실험 결과였다. 신발에서 어떠한 지문도 DNA도 검출되지 않았고 종이 쪽지의 필적 감정도 판단 불가능이라는 내용이었다.
서명 아래에는 사건 재조사 불가라는 문장이 적혀 있었다. 우리는 그 편지를 식탁 위에 올려두고 밤늦게까지 불을 끄지 않았다. 어머니는 편지를 천천히 접어 사진 뒷면에 넣었다. 그리고 말했다. 우리는 이미 답을 받은 거야? 누가 뭐래도 그 아이야. 나는 반박하지 않았다. 신발을 보며 오래도록 앉아 있었다. 그것은 너무도 새 것 같았고 너무도 낯이 익었다. 그날 이후로 신발은 사진 옆에 놓여 있었다. 때로는 위로가 되었고 때로는 불안함을 안겼다. 어머니는 가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준서야, 내가 괜찮다면 됐다. 정말 괜찮다면. 그리고 다시 입을 다물었다. 사람들은 우리를 다시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그 신발, 어디서 난 걸까? 누가 보낸 걸까? 설마, 진짜 그 아이가. 하지만 아무도 대놓고 묻지는 않았다. 그리고 우리는 대답하지 않았다. 우리가 원한 건 설명도 주목도 아니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단지 기다렸다. 그리고 그 기다림 속에서 처음으로 아주 작은 희망이라는 감정을 느꼈다. 마치 겨우내 얼어있던 땅 밑에서 뿌리가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하는 듯한 그런 조용한 떨림이었다. 그해 겨울, 우리는 처음으로 캠핑을 가지 않았다. 대신 불을 피우고 창문을 열어두었다. 혹시라도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2023년 9월, 구례경찰서 민원실로 한 남자가 조용히 들어왔다. 키는 평균보다 약간 작았고 나이는 40 초반쯤 되어 보였다. 그는 작은 종이 상자 하나를 품에 안고 있었다. 이름은 한재훈.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왜 여기에 왔는지를 담담하게 설명했다. 그는 지리산 깊은 산속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했다. 전기도, 이유도 없이 단 한 명의 노인과 함께. 자신은 그 노인을 아버지라고 불렀지만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어릴 때부터 알고 있었다고 했다. 노인은 늘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너는 내가 주운 게 아니다. 내가 지켜준 거다. 그는 말투가 느리고 조심스러웠다. 경찰은 처음엔 그의 말을 믿지 못했다. 하지만 그가 꺼낸 물건들은 모두 1987년의 기억과 정확히 일치했다. 낡은 철제 장난감 트럭, 한 장의 빛바랜 사진, 그리고 오래된 손수건 하나. 사진 속 아이는 2살 무렵의 박준서와 너무도 닮아 있었다. 그는 고백했다. 자신이 한재훈이라는 이름으로 살아왔지만 몇 해 전부터 반복해서 나타나는 이상한 꿈에 시달렸다고. 계곡물 소리, 모닥불 앞에 놓인 장난감, 그리고 준서야 라고 부르는 목소리. 처음에는 단순한 환상이라 생각했지만 노인이 세상을 떠난 뒤 발견한 상자 하나가 그의 모든 기억을 뒤흔들었다. 그 상자 안에는 작은 쪽지와 신발 한 켤레가 있었다. 그 신발은 이미 우리가 받은 것과 똑같은 디자인이었다. 쪽지에는 낯선 주소가 적혀 있었고 거기엔 전라남도 구례군 박준서 가족 앞으로라고 쓰여 있었다. 그는 그 주소를 따라 상자를 보냈고 그 반응을 확인하지 못한 채 몇 년을 더 망설이다가 직접 경찰서를 찾은 것이었다. 경찰은 그의 이야기를 듣고 DNA 검사를 의뢰했다. 며칠 후 국과수의 결과가 도착했다. 박대식과 이경자의 자식으로 등록된 박준서의 유전자와 지금 이 남자의 유전자가 완벽히 일치했다. 그의 진짜 이름은 박준서. 실종된 지 36년 만에 돌아온 아들이었다. 경찰은 즉시 언론에 알리는 대신 가족에게 먼저 조심스럽게 연락을 취했다. 어머니는 전화를 받았을 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담당 형사는 그녀가 전화를 놓기까지 3분 동안 숨소리 하나 없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전화를 끊고 단 한 문장만 남겼다고 한다. 아이를 데려와 주세요. 그날 저녁 박준서는 조용히 부모님의 집으로 갔다. 구례읍 외곽 한적한 동네. 그는 대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다. 종도 누르지 못하고 서성이다가 마침내 문이 열렸다. 어머니는 그를 알아봤다. 말도 필요 없었다. 눈빛 하나로 모든 것이 전해졌다. 아버지는 이미 2012년에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을 그제야 알게 되었다. 장례도 조용히 치러졌고 묘는 지리산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 자리하고 있었다.
박준서는 그곳에 가서 긴 시간 동안 앉아 있었다고 한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단지 고개를 숙인 채 이후로 그는 박준서라는 이름으로 주민등록을 다시 만들었다. 과거의 이름은 뒤로 하고 본래의 자신으로 돌아왔다. 혼란은 있었지만 그는 조용히 받아들였다. 새로운 사실보다는 잃어버린 이름과 그 이름을 기다린 사람들의 시간이 더 중요했기 때문이었다. 어머니는 그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다. 과거에 대해 묻지도 않았다. 단지 밥을 차려주었고 옛 사진첩을 꺼냈고 다시 라디오를 켰다. 음악은 예전처럼 흘렀고 거실에는 더 이상 무거운 침묵이 없었다. 박준서는 구례 시내의 작은 자동차 수리점을 열었다. 아버지가 생전에 운영하던 가게 자리였다. 간판은 새로 걸었지만 그 이름은 그대로였다. 대식공업사. 그는 말없이 고장난 트럭과 경운기를 고쳤고 노인들에게는 돈을 받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조용히 그를 다시 받아들였다. 말은 없었지만 식당에서 누군가 먼저 반찬을 내밀었고 시장에서 누군가 먼저 인사를 건넸다. 매년 7월 마지막 주말이 되면 그는 어머니와 함께 지리산으로 향했다. 같은 자리, 같은 바위, 같은 시간. 어머니는 여전히 나무 상자를 들고 갔고 박준서는 장작을 준비했다. 이번엔 빈자리 하나가 더해졌다. 그리고 그 자리에 새로 만든 조그만 나무 팻말을 세웠다. 그 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기다림이 끝난 자리, 그리고 다시 시작된 시간. 박준서가 돌아온 후 사람들의 시선은 또 한 번 바뀌었다. 예전처럼 차가운 의심은 없었지만 지나치게 조심스러운 호기심이 그를 따라다녔다. 그는 그 시선을 피하지도 받아들이지도 않았다. 그냥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켰다. 어머니와 함께 살며 하루 세 끼를 같이 했고 새벽에는 수리점 문을 열고 하루를 시작했다. 가게는 점차 예전처럼 사람들로 북적이기 시작했다. 아버지를 기억하는 이들은 그 손재주는 아버지를 닮았다고 말했고 처음 온 손님들도 수줍게 웃으며 박 사장님지라고 불렀다. 그는 웃지 않았지만 고개를 살짝 숙이며 대답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흘렀다. 어머니는 준서에게 과거를 묻지 않았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지냈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준서도 말하지 않았다. 대신 가끔 새벽에 어머니가 라디오를 끄고 거실에 앉아 있을 때 그는 조용히 옆에 앉았다. 두 사람은 말없이 앉아 있을 뿐이었지만 그 시간에는 무엇보다 많은 것들이 오갔다. 준서는 자신을 키워준 노인의 이름을 조심스럽게 꺼냈다. 김용배. 전쟁에서 돌아온 후 세상과 단절된 채 살아온 사람이었다고 했다. 외부와 연락하지 않고 돈도 없이 자급자족으로 살아온 사람. 아이가 숲속에서 울고 있을 때 그는 그것을 단순한 조난이 아닌 무언가로부터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느꼈다고 했다. 어머니는 그 이름을 메모지에 적었다. 작은 수첩에 연필로.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접어 서랍에 넣었다. 며칠 후 준서는 김용배가 살던 오두막으로 다시 다녀왔다. 혼자서. 30년도 넘게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았던 곳은 이제 흔적조차 희미했다. 그러나 그 자리에는 여전히 낡은 식탁 하나와 녹슨 양은 그릇이 놓여 있었다. 그는 그 안에서 또 다른 상자 하나를 찾았다. 상자 안에는 사진이 한 장 있었다. 사진 속에는 어린 자신과 김용배가 나란히 앉아 있었다. 뒷배경은 나무와 풀, 그리고 불빛이 아스라이 비추고 있었다. 준서는 그 사진을 조용히 접어 주머니에 넣었다. 집으로 돌아온 그는 어머니에게 그 사진을 건넸다. 어머니는 사진을 들고 한참을 바라보다가 처음으로 준서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따로 저녁 기도도 없이 오래도록 창밖을 바라보았다. 언론은 이 기적 같은 재회를 기사로 쓰려 했다. 지역 방송국, 중앙일간지, 다큐멘터리 제작진까지 연락이 왔다. 하지만 준서는 단호하게 거절했다. 어머니 역시 불의 이야기는 우리가 갖고 있는 게 맞다고 말했다. 사람들은 말없이 수긍했다. 누구도 억지로 묻지 않았다. 다만 마을 주민들은 매년 7월 마지막 주말이 되면 가게 앞에 조용히 꽃 한 송이,
음료수 하나씩을 놓고 갔다. 누가 두고 간 건지 알 수 없지만 어머니는 그것을 모아 작은 상자에 보관했다. 가끔 준서는 새벽녘 수리점을 닫고 산을 올랐다. 아무도 없는 시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김용배의 무덤은 따로 없었지만 준서는 오두막 옆자리에 작은 표지판을 만들었다. 고마운 사람의 자리라고만 적었다. 그는 그 자리에 다시 장난감 트럭을 놓았다. 어린 시절 자신이 쥐고 있던 바로 그 트럭. 어머니가 수십 년 동안 보관해왔던 그것을 조용히 닦아 상자에서 꺼낸 것이었다. 그리고 작은 수첩에 짧은 글을 남겼다. 당신이 지켜준 시간이 있었기에 내가 다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날 이후 그는 다시 오두막에 가지 않았다. 대신 그 사진을 가게 벽에 걸어두었다. 1988년 봄이라고 적힌 사진 아래에는 아무 설명도 없었지만 누구도 그 사진에 대해 묻지 않았다. 가을이 되었을 때 어머니는 건강이 나빠졌다. 병원에 가자고 했지만 어머니는 손을 내저었다. 올해 겨울은 여기서 보내고 싶다고 했다. 준서는 그 뜻을 따랐다. 겨울이 오기 전 둘은 마지막으로 지리산에 다녀왔다. 아버지의 묘에 들렀고 내동천 근처의 그 자리에 다시 불을 피웠다. 어머니는 조용히 상자를 꺼냈고 준서는 옆에 앉아 불을 지켰다. 그날 밤 바람은 거셌지만 두 사람은 끝까지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그 후로도 매년 여름이면 같은 자리에 다시 갔다. 이번에는 세 사람이 함께 있는 느낌으로. 말은 없었지만 시간이 멈춰 있었던 그곳에서 이제는 시간도 천천히 흘러가기 시작했다. 기다림은 끝났고 남은 건 평온한 일상이었다. 그리고 그 일상은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쌓여가고 있었다. 시간은 언제나 느리게 흐르는 듯 하다가도 어느 순간엔 갑자기 흘러간다. 박준서가 돌아온 지 어느덧 3년이 지났다. 어머니 이경자의 건강은 점점 더 쇠약해졌지만 이원은 끝까지 거부했다. 집에서 지내며 자신이 살았던 방식 그대로 하루를 마무리하길 원했다. 병원 침대가 아닌 거실의 창가 의자에서 커튼을 열고 하루를 맞이하고 싶어 했다. 준서는 하루의 일과가 끝나면 늘 거실에 앉아 어머니와 함께 앨범을 꺼내보곤 했다. 어릴 적 사진은 거의 없었지만 어머니는 여전히 그 몇 장의 사진을 조심스럽게 넘기며 그날의 기억을 더듬었다. 사진은 빛이 바랬고 종이는 약해졌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오히려 선명해지고 있었다. 어머니는 준서가 마을 사람들과 조금씩 가까워지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봤다. 예전 같았으면 쑥스러워 말도 제대로 붙이지 못했을 노인들이 이제는 수리점 앞에 앉아 준서와 막걸리 한 잔 기울이기도 했다. 어머니는 그런 모습이 좋다고 했다. 말은 없었지만 눈빛으로 모든 것을 표현했다. 준서는 여전히 조용한 성격이었지만 손님이 오면 환하게 인사했고 고장난 물건을 받을 땐 꼼꼼히 메모했다. 어머니가 건강이 안 좋아지자 그는 수리점을 주 4일만 열고 나머지 시간은 집에서 어머니 곁을 지켰다. 어느 날 어머니는 조용히 말없이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에는 장난감 트럭, 손수건, 오래된 편지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이 직접 쓴 편지가 있었다. 혹시라도 내가 먼저 떠나게 되면 이 편지는 지리산에 함께 가져가 주렴. 편지는 반듯한 한지 위에 또박또박 써 있었다. 준서야, 우리는 정말 오래 기다렸지? 그 기다림이 너에게 짐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나는 그 시간이 오히려 감사했단다. 내가 살아있었기에 우리가 살아갈 이유도 있었으니까. 그 편지를 읽으며 준서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다.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저 무릎 위에 손을 얹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해 겨울, 어머니는 결국 긴 숨을 마지막으로 내쉬었다. 그날도 창문 옆 의자에 앉아 있었고 손에는 준서의 사진이 들려 있었다. 옆 탁자에는 반쯤 타다만 촛불 하나와 봉투가 놓여 있었다. 봉투 위에는 짧게 적혀 있었다. 이제 나도 집으로 가고 싶다.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참석했고 수리점 앞에는 하얀 국화가 가득 놓였다.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 모르지만 그날 밤 마을 초입에 있는 작은 나무에 희미한 불빛이 달려 있었다. 장례 후 며칠 동안 준서는 집을 정리했다. 어머니의 방에는 정갈하게 접힌 옷가지,
오랫동안 쓰지 않은 라디오, 그리고 서랍 안에 고이 접혀있던 엽서들이 남아있었다. 엽서 중 하나는 눈에 익었다. 흰 엽서 위에 아이가 그린 듯한 해 그림이 그려져 있었고 주소도 발신인도 없었다. 하지만 분명히 기억나는 글씨였다. 그 엽서 아래 접혀있던 편지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빛을 다시 찾게 된다면 그 빛을 따라와. 우리는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 준서는 그 글을 오래도록 바라봤다. 그리고 접어서 어머니가 남긴 나무 상자 안에 다시 넣었다. 이 며칠 후 그는 작은 간판을 제작해 집 앞에 걸었다. 이경자 가옥 박준서 추모 공간.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함이 아닌 자신을 위한 기록이었다. 그리고 봄이 되자 그는 다시 지리산으로 향했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다. 마을의 몇몇 노인들과 예전 구조대 출신이라는 중년의 남성, 그리고 이름 모를 두세 명의 젊은이들이 함께였다. 그들은 무언가를 묻지 않았다. 그냥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 준서는 어머니의 유골 일부와 편지를 지리산 내동천 근처의 바위 옆에 묻었다. 바위 앞에는 작은 표지석을 세웠다. 거기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었다. 기다림은 끝났고 사랑은 남았습니다. 우리가 함께했던 시간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날 밤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말없이 촛불을 하나씩 붙였다. 아무도 울지 않았고 누구도 웃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서 있었다. 박준서는 그 이후에도 매년 그 자리를 찾았다. 하지만 이전과는 달랐다. 이제는 누군가를 기다리는 자리가 아니라 이미 함께했던 시간을 기억하는 자리였다. 어머니의 빈 의자 옆에 그는 새로운 작은 의자를 하나 놓았다. 언젠가 누군가 그 빛을 따라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며 시간은 흘렀고 사람들의 기억은 희미해졌다. 박준서가 돌아온 지 10년이 넘었고 어머니 이경자가 세상을 떠난 지도 어느덧 7년이 되었다. 굴의 외곽에 있는 그 오래된 집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대식공업사의 간판은 이제 색이 바랬고 문은 닫힌 채로 몇 해를 넘겼다. 하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세월을 머금은 공구와 사진, 그리고 아무도 열지 않는 상자들이 그대로 남아있었다. 준서는 지금 그 집에 살고 있지 않다. 그는 구례를 떠나지도 않았지만 더 이상 수리점을 운영하지도 않았다. 대신 그는 읍내 도서관 인근의 작은 건물에 자리를 마련해 조용히 살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를 여전히 박 사장님이라고 불렀지만 이제는 수리공이 아니라 기억을 지키는 사람으로 기억했다. 그는 가끔 구례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다. 책에 실리지 않는 이야기들, 뉴스에 나오지 않았던 이야기들. 하지만 그는 결코 자기 이름이나 가족의 이야기를 말하지 않았다. 대신 기다림에 대해 이야기했다. 시간이 얼마나 잔인할 수 있는지, 그리고 또 얼마나 따뜻할 수 있는지. 어떤 아이는 그의 말에 눈물을 글썽였고 어떤 아이는 노트를 꺼내 뭔가를 조심스럽게 적었다. 여름이면 그는 여전히 지리산에 올랐다. 내동천 근처의 그 자리, 어머니와 함께 매년 찾아갔던 그곳. 이제는 그 자리에 조그마한 나무 의자 2개가 놓여 있었다. 하나는 어머니의 자리, 그리고 다른 하나는 항상 비워두는 자리였다. 그는 그 자리를 누군가를 위해 남겨두었다고 했다. 어머니가 남겨준 편지처럼 언젠가 빛을 따라오는 이가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이었다. 몇 해 전부터 그 자리를 찾는 사람들이 생겼다. 이름을 밝히지 않는 등산객들, 사진을 들고 오는 젊은 부부, 조용히 촛불을 켜고 사라지는 노인들. 누구도 말을 걸지 않았고 누구도 질문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자리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곳이 단순한 추모 공간이 아니라 어떤 기억이 머무는 곳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어느 여름밤, 그는 늦게까지 자리를 지키다 문득 일어섰다. 바위 옆에 앉아 조용히 불을 지피고 그 옆에 다시 장난감 트럭을 꺼내 놓았다. 아직도 깨지지 않은 어머니가 평생 간직해온 바로 그 물건이었다. 그는 한참을 바라보다가 옆에 있던 작은 수첩을 꺼내 짧은 글을 남겼다.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다. 그것이 우리를 다시 만나게 했다. 그는 그 글을 종이에 적어 바위 틈에 살짝 끼워 두었다. 그리고 다음 날 조용히 그곳을 떠났다.
다시 돌아오지 않을 듯한 뒷모습이었지만 그는 해마다 그 자리를 지켰다. 언젠가부터 마을 아이들이 지리산에 올라와 그 자리를 찾기 시작했다. 그들은 아무것도 묻지 않았지만 돌아올 때면 하나씩 작은 글꼴을 남겨두었다. 종이 쪽지, 나뭇잎 위에 낙서, 돌에 새긴 짧은 문장들. 그 안엔 같은 마음이 담겨 있었다. 그곳에 있었다면 이제 괜찮을 거예요. 당신이 돌아와서 우리가 믿게 되었어요. 기다림은 사라지지 않아요. 사람들은 그곳을 기억의 바위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행정기관의 등록도, 지도상의 표기도 없었지만 누구나 그 자리를 찾을 수 있었다. 그것은 방향이 아니라 마음이 가는 곳이었기 때문이다. 박준서는 늦은 나이에 결혼하지 않고 홀로 지냈다. 그는 가족을 꾸리지는 않았지만 마을의 아이들과 노인들, 그리고 그 자리를 기억하는 사람들과 조용한 관계를 맺으며 살았다. 누군가는 그를 외로운 사람이라 했고 누군가는 그를 고요한 사람이라 했다. 하지만 그는 스스로를 그렇게 정의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돌아온 사람이었다. 그의 집에는 여전히 어머니의 사진이 있었다. 그 앞에는 촛불이 늘 준비되어 있었고 작은 장난감 트럭이 옆에 놓여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한 장의 메모가 있었다. 그것은 이경자가 남긴 마지막 문장이었다. 기다림은 슬픔이 아니라 사랑이었다. 그 문장은 그의 하루를 시작하게 했고 또 하루를 마무리하게 했다. 어떤 날은 눈을 뜨며 읽었고 어떤 날은 잠들기 전에 손으로 천천히 짚어보았다. 그리고 어느 늦여름 그는 마지막으로 지리산에 올랐다. 이번에는 한 손에 종이 가방을 들고 있었다. 그 안에는 사진 한 장, 장난감 트럭, 그리고 작은 돌 하나가 담겨 있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 물건들을 바위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앉아 있었다. 그날 밤 등산을 하던 한 청년이 그 자리를 지나가며 조용히 적었다. 여기엔 어떤 이름도 없지만 모든 사랑이 남아 있습니다. 그 문장은 바람에 날려 사라졌지만 그 마음은 오래도록 남았다. 누군가는 물었다. 기다리는다는 건 무엇인가요? 어떤 노인이 이렇게 대답했다. 잊지 않는다는 뜻이야. 그게 전부야. 그리고 그 하나면 충분하지. 오늘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실종 사건이 아니라 기다림과 희망, 그리고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이어지는 사랑에 대한 기록이었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존재하는 마음, 오랜 시간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는 기억, 그리고 누군가를 끝까지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깊은 의미를 가지는지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 기다림이 반드시 해답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그 시간 자체가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고 삶을 지탱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이야기 속 인물들이 보여준 묵묵한 믿음과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여러분의 삶에도 따뜻한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희 채널에서는 이런 깊이 있는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응원의 마음을 전해주고 싶으시다면 영상의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아래 댓글란에 여러분의 생각과 느낌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다음 이야기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따뜻한 기억으로 가득하길 바랍니다.